다음에 보고 오시죠. 예,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이고요. 함께 이해찬 대표님과 함께 윤호중 사무총장님 그리고 윤관석 수석 정책위 부의장님, 김성환 비서실장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님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님께서 모의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새해 메시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기사들로 나라에 기여하는 한 해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제1야당의 비협조로 국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개혁 입법을 완수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 입법은 검찰이 반발에 막혀 수십 년간 이루지 못한 시대적 과제였는데 결국 처리를 했습니다. 오랜 쟁점이었던 선거법도 개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흔히 말하는데 오히려 국정농단 정부 탄핵을 성공을 했고 막판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아주 굵직굵직한 현안들도 처리해냈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 당 운영으로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 했습니다. 작년에만 29번 현장 최고위원을 개최를 했고 상하반기 모두 예산정책 협의를 열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적극 뒷받침을 했습니다. 셋째, 시스템 정당의 기반을 완성하며 정당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정당 역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공천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안정된 정당 혁신의 성과가 지금 총선 준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입니다. 오늘이 D-90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제도가 바뀌어 우리 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 더 얻어야 하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서 좀 앞서가고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선거는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재 영입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총선 공약도 이번 주부터 하나씩 발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이며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준비되고 능력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4년 차입니다. 임기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으로 국정을 이끌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정세균 총리가 취임을 하셨고 이낙연 전 총리가 당에 돌아오셨습니다. 서로 간에 아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당정청 간의 협의를 잘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보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기자분. 예.
제일 먼저.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최덕재라고 합니다. 나라의 명운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이번 총선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목표 의석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의석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가능한 하여튼 많이 얻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에서 우리가 상당수를 양보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더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 기자님하고 우리 매일경제 기자님. 예, 그래도 드리 전에 소속하고 성명 밝혀주시면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갖다가 YTN 나연수 기자입니다. 어제 밤에 저희가 이제 당의 입장과 그 대표님 메시지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좀 어제 밤에 쓴 TV 동영상 내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좀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전혀 어느 쪽을 이렇게 낮게 보고 한 말은 아니고요. 그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어서 한 말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아까 손을 들어주셔서 매일경제 기자님 먼저 하고 뒤에 여쭙겠습니다. 같은 질문이셨어요? 예, 뒷자리 마이크 전해주시죠. 예. 예, 저 CBS 박희원입니다. 저 어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발언이 조금 6일 만에 나오고 이전에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요. 두 번째로는요. 최대 경선 지역이 200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지역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자주 한 건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도 무의식적으로 했다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아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이 아니고 무심게 이제 분석한 얘기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사과를 아까 이제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가 253개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접수를 해봐야 합니다. 다음 주 들어가서 이제 공천 신청 접수를 이제 할 텐데 단수를 신청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배치한 데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한 200개 정도가 아마 어림짐작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지. 그건 실제로는 공천 접수를 해봐야 합니다. 예. 예, 정상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의 정상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가 났는데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준비하는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0.7%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보수 통합에 대한 가능성과 그 파급력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른 당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별로 적절치가 않고요. 그분들이 이제 지금 통합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통합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좋은 평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하셨을지요. 네, 뒷자리 아까 조금 전에 발언기를 가지셨으니까 지금 서 계신 우리 기자분께 좀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TBC 최재원이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이 좀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청와대 출신들이 많다는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여부와 그리고 청와대 출신들에 대해서 이력 표기 문제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력 표기 문제라든지 전략공천 관련한 방침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청와대 출신이 몇 명이 지금 공천을 신청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 청와대에서 퇴직했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선거에 출마하고 공천 신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그 공천 신청을 받아봐야 몇 명이 될지 알 수 있겠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는 좀 약간 그 과장되게 표현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무슨 그 특혜가 있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공천 룰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 시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예, 저 뒷자리에 먼저 마이크 넘겨주시고 좀 이따가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예. 네, 경향신문 심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에서 험지 출마를 조금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선거 지휘하신 입장에서 어떤 분들이 어디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좀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좀 하나 더 덧붙여가지고 아까 뭐 다른 당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이번 주 중으로 복귀가 거론되고 있는데 선거 지휘하신 입장에서 관련해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려운 지역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출마하실 분들을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제 좀 이 본인들에게 요청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다른 당에 대해서 자꾸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예, 계속 손 들어주셨는데 연합의 최 기자님 잠시 기회 드리고. 네, 저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못해서 그런데 부동산 허가제를 청와대에서 이제 뭐 철회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요. 혹시 이런 발표를 제일 처음에 뭐 강기정 수석님이 뭐 라디오 나와서 말씀하시거나 하기 전에 당과 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고, 물론 철회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그런 관점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당과 그 협의한 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철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허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 경제에서는 그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오른쪽 뒤편 두째 줄에 예, 손 먼저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 그 화련 보관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낙연 총리 그 총선 과정에서 그 활용하실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도 이제 당에 와서 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을 하셨고 어제도 이제 오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우선은 상임 고문으로 이제 모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대위가 발족될 때 선대위에서 적절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에다가 상임 고문실을 지금 이번 주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 연달아 앞으로 넘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성함 소속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CJB 김성민 기자라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법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20대 국회에서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건지 전망이 궁금하고요. 그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어떻게 당에서 채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혁신도시를 만들 적에 대전은 이미 그 정부 기관들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갈 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대전은 이제 그때 제외가 됐던 거고요. 그 충남은 그 당시만 해도 만들 때만 해도 그 세종시가 광역시로 만들 생각이 아니고 그냥 총리 직할시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 충청도하고 하나라고 이렇게 충남하고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남은 별도의 혁신도시를 만들지 않았던 건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게 광역시가 되는 바람에 충남하고 이제 말하자면 분리가 돼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충남이 이제 혁신도시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빠진 셈이 돼서 충남은 혁신도시를 만드는 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법 가지고 여야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그 가능한 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그 법이 그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2005년도 혁신도시를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할 적에 하고 나서 그 후에 만들어진 공공기관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관해서 1차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두 번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거를 당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오른쪽 두 번째 줄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예. 네, 서울신문 시정철입니다. 그 하위 20%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하실 거고, 그리고 결과를 공개하실 건지, 그리고 시점은 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평가를 해서 그 밀봉을 해가지고 지금 금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도 뭐 전혀 그 얘기를 들은 바 없기 때문에, 예, 이건 적절한 시기에 본인들에서 통보를 해줘가지고 48시간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적절한 시기를 잡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예나인데요. 일단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 좀 실현 가능성이랑 효용성 논란이 있는데, 그 통신업계랑 망사용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신 건지랑 청년 취약계층의 공공 와이파이 수요는 사전에 조사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여성 의무 공천 30% 그리고 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와이파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건 아주 저희가 그 오랫동안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에 5만 3천 개 정도를 확대할 텐데요. 예산까지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3년 동안에 들어갈 예산이 아마 다 합치면 5천억이 좀 넘을 겁니다. 다 계산을 해서 한 거고요. 젊은 층들의 수요가 10대부터 시작하면은 20대, 30대까지가 전체 수요의 한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집중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어제 발표한 것처럼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책을 공약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30%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30% 하도록 돼 있어서 최대한 그걸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이쪽 제일 좌측편 예. 네, 오마이뉴스 조혜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대표님께서도 임기 초반에도 그렇고 개헌 얘기도 하셨고, 근데 이번에 정세균 신임 총리께서 그 협치내각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좀 어저께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밝히시긴 했지만 이게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 자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처리돼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 이제 가공된 영상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이게 당 조직 전반의 어떤 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뭐 그 총선 때도 유권자들 많이 만나실 텐데 뭐 이런 인권 의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실무단위 조직의 그 인식 제고를 좀 한번 개선해 보실 여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개헌 문제는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논의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총선이 뭐 이제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개헌 논의는 아니고, 개헌 문제는 21대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논의할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애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거듭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슨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말하자면 부의식간에 한 거기 때문에 자꾸 더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쪽에 마이크 한번 넘겼다가 다시 가운데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폴리스 권기용 기자라고 합니다. 전 영입 인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영입된 인재들이 모두 다 총선에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못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영입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실 분들도 있고 비례대표로 가실 분들도 있고 또 지난 상반기에 보니까 그 대기로 있다가 또 승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적절하게 영입되신 분들의 의사를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옆쪽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우리 남자 기자분 먼저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데일리 유태한 기자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서는 서로 연대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재보궐 때처럼 혹시 정의당 같은 진보 계열 정당이랑 연대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선관위에서 불허하긴 했지만 한국당이 계속 비례용 위성 정당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좀 실효적 대응책이나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인위적인 정치 공학적인 그런 연대나 이런 게 그 유권자들한테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각 당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유권자한테 그 지지를 받는 것이 그 정당한 방법이고 또 실제로 이제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모든 당들이 전국에 다 후보를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그런 그 연대나 이런 거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바로 옆으로 마이크 넘겨주시면. 비례정당 대응책 여쭤봤는데 예. 위성정당. 예. 그건 위성정당이 아니고 위장정당이죠. 예, 그런 행위는 그건 원래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그건 위성정당이란 건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위성정당입니까? 위장정당이지. 옆으로 마이크 넘겨주시고 질문 선생님, 주십시오. 저 강지혜 기자인데요. 그 아까 좀 명확히 안 된 것 같은데 당규에는 그 하위 20% 결과를 발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비공개 통보하는 것도 발표에 포함이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비공개 개인한테 통보해 주는 겁니다. 예,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예, 혼자 손 드셨네요. 네. 그 저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검찰 인사 때 그 대표님께서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진보 판사분들 뭐 일각에서는 이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찰 인사 계획에 대해서 진보 판사들이 불만을 한다고요? 진보 판사를 말하는 겁니까? 진보 진영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 판사들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판사들이 그렇게 비판한다는 얘기는 별로 접한 게 없고 아마 그 한 분이 어떤 발언을 SNS에 하셨는데 그분을 이제 진보 성향이라고 분류를 하셔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그 사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입장을 얘기하시는 걸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최근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 자기 혁신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야가 검찰 분야입니다. 예, 그 분야에서
오랜 나쁜 관행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져 왔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비로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요구가 이렇게 팽배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검찰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걸 보고서 국민들이 정말 검찰 개혁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수처법이 만들어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얼마나 그 의원들한테 많이 와서 그 요구를 했습니까? 심지어 저한테까지 와서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 관행을 이번에 고치자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그 사표 쓰고 말하는 사람들의 언사가 그건 상식 이하 아닙니까? 그런 검찰이 계속 그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차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 실제로 제가 그 검사들을 뭐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검사실에서 그 부탁까지 했습니다. 뭐 아주 쌍욕하는 건 뭐 예사로운 일이고, 그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시켜서 교육시키라고 합니다. 교육시키라면 그 두들기 패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짓을 능사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 그 개인을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검찰 수사 문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이제 거의 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한두 분께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옆에 지금 서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전북일보 김세희 기자인데요. 그 탄소소재법 통과에 대해서 지난해 전북에 오셔서 12월 정기국회 내에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임시회에도 통과를 못하니까 이 공연불에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입장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장관 임명이나 총리 임명으로 이제 공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오늘 광주일보에서 뭐 광주는 한두 곳, 전남은 세네 곳 전략 공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혹시 전북이나 이런 권역별로 전략 공천을 하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건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탄소소재법은 아직 그 지금 상임위에 지금 남아 있죠. 아직도 상임위에서 아직 논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가 없었고요. 다시 이제 2월 국회를 열게 되면 거기서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해서 가능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전략공천을 어디로 할 거냐는 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 전략공천을 해야 되는 그 4가지,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사고 그 지역, 그 다음에 불출마 지역, 또 경쟁력이 없는 지역, 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중에서 현재 어제 전략공천위원회가 회의를 했는데, 어제 회의한 곳은 사고 지역하고 그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 거기만 그 일단 대상으로 이제 그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걸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서 그걸 단수 지역으로 할지 아니면 그 경쟁 지역으로 할지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앞쪽만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옆에서도 아까 손을 들어주셨나요? 아닌가? 제가 잘못 봤나요? 예, 예, 거울 앞에서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라고 하는데요. 2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로는 그 입각하신 분들 외에 그 다선 분들 중에 불출마가 너무 없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둘째로 PK에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입각하신 분들하고 불출마 선언한 분들하고 합치면은 지금
15개 정도 되나요? 예, 비례 포함하면 17개고 또 이제 비례로 지금 계신데 그 지역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20명이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또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또 그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PK 지역이 어렵다는 건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지역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그러니까 16년 선거 때보다는 오히려 좀 조건은 더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선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는데 현지에서 그 얘기하는 거 보면 16년도 그렇게 치렀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낫다. 예, 뭐 질문이 있는 한 계속 받을까 했는데요. 예, 그래도 계속 있으시니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의 박정현 기자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여성 30% 의무 공천은 잘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표님께서 후보 시절 약속하신 것이라 더 관심이 갑니다. 이번 총선에는 30%를 달성하게 될 수 있을지, 당시 인큐베이팅 등 총선 이전부터 준비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진행 상황이 궁금하고, 그 대표님께서 사과 말씀도 하셨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지난해 12월 6일에는 베트남 이주 여성, 같은 달 28일에는 장애인, 지난 9일에는 경단녀, 그리고 어제 장애인까지 그 대표님께서 의도치 않게 사회적 약자를 향해 상처가 되는 발언을 계속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달리 대표님뿐 아니라 민주당의 인권 감수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사과와 함께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여성 30%는 그 지금 우리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을 지금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 그것도 무조건 여성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발굴을 한 사람을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 등으로 해서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서 가능한 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그 말씀을 하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어주셨는데 제가 마이크를 못 넘겨서요. 우리 매일경제. 예. 매일경제 백상경 기자입니다. 총선 관련한 얘기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주셔서 전 다른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제 3주택 이상 종부세에 대해서 좀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당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좀 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그 세분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좀 있는 내용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는 집을 하나를 갖고 그 정도로 이제 그 충족을 해야지 그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가지고 맞으면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를 하고 대신 거래세에는 그 인하를 하는 그런 기본 정책을 가지고 대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 당도 그런 입장을 갖습니다. 그래서 3주택을 가지고도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그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뭐 좀 중복된 질문이 다른 결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갈무리 하면 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핌 김현우라고 하는데요. 그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국회 혁신 관련해가지고 비상설 특위도 만들고 했는데
혹시 뭐 국회의원 소환제라든가 그런 국회 개혁 관련해서 그걸 총선 공약에 넣는 방향이 좀 검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난 1년은 제가 봐도 국회가 참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아무리 협상을 하려고 해도 협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회를 여러 가지 점에서 그 국회가 자체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국민 소환제도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 건데,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법리적으로는 이제 더 검토할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환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지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조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새해 첫 이해찬 당대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들은 또 정책위에서 또 우리 사무국에서 대변인실에서 또 채워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 곧 잡아서 다시 또 긴한 소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